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구정도 있었고 잘 보냈죠? 네, 저도 구정에 가족이랑 함께 아주 행복한 설명절을 보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준비한 소식 저희가 4가지를 준비를 했죠. 근데 뭐 시간상 이제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고 시간 좀 더 되면 4가지까지 할 수 있는데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 김정은 공포정치의 첫 숙청 대상이 된 김원홍에 대해서 이제 그 내막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또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받들자라는 소리가 나돌고 있다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김정은을 키운 사람이 김정일의 4번째 부인인 김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설에 불과한 건지를 그 내막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시죠. 그 북한의 보위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회차인가요? 이 회차인가에서 한번 다뤘었죠. 권력 그렇죠. 다툼에 대해서. 예, 근데 예. 이 사람이 전격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네, 김원홍 국가보위상. 네. 우리로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교하자면 이제 국가정보원장격인 북한 정보와 수사 감찰의 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숙청이 됐다. 물론 뭐 이제 혁명화 비슷한 그 김일성 고급당 학교로 뭐 교육을 갔다. 그리고 이제 계급은 대장에서 소장으로. 그러니까 이 2단계를 내려간 겁니다. 대장에서 상장, 중장, 소장. 별 4개에서 하나로 떨어진 거죠. 이건 뭐 거의 그냥 능지처참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숙청 혁명화 뭐 교육을 갔다 모양새는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네. 워낙 손에 피를 많이 묻혔고 월권행위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아마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온다면 이것도 하나의 불가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2017년 김정은 공포 정치 첫 번째 타겟이 됐다는 점에서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 또 김원홍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간부들이 뭐 처형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예, 그것은 뭐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김원홍이가 여러 가지 이제 월권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워낙 이 국가 그 보위상 자리가 이게 초권력적인 권력을 초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항상 견제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73년 5월에 1대 국가정치보위부를 만들었을 때 1대 부장 김병하, 2대 부장 이진수 두 사람만 걸치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부장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장 자리를 주니까 자꾸 월권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일부 부장 체제로 뭐 이명령이니 뭐니 쭉 오다가 이제 우동축이가 마지막으로 하고, 이 사람이 2012년에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3대 부장에 취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취임한 이후에도 상당히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는데 이자가 지적한 대로 최근에 여러 기관과 갈등했는데 특히 이제 윤정린 사령관이는 호위 사령부와 많이 갈등을 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작년에 김정은을 참수한다. 핵개발 계속 작년에 2번 동안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을 참수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국군과 미군에서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 오늘 뭐 삼지연으로 떠납니다 하면 바로 김원원 보위부장한테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선 경우는 호위사령부가 하지만 2선 경우는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국이 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제때 안 알려줬다 이거죠. 혹시 정보가 셀까봐 안 알려주니까 이 김원호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호위사령부 호위초장한테도 막 욕을 해대고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근데 아마 호위사령부 몇 사람은 이제 부정부패 혐의로 말하자면 국가보위성은 이게 최고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누가 뭐 돈 떼먹고 부정 축제하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몇 사람은 아마 갖다 족치는 과정에서 한두 사람이 죽은 걸로 고문이 좀 심해가지고 죽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원홍은 김정은의 축군으로 잘 알려졌었는데 뭐 어떤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나 아니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조사하다가 고문으로 고문치사 됐다고 해서 이렇게 축군을 이렇게 해임시키거나 이런 게 기존에도 있었나요? 그럼 뭐 장성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절대 권력을 넘어서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독재자로서는 그걸 치지 않으면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 베나TV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윤정린 호위사령관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차지철 경호실장 비슷하고 이 사람은 직책조차도 보위상이면 우리 국가정보원장 물론 과거에는 1979년에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고 이제 우리가 비교한 적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결국 그 당시는 차지철이 당했지만 이 북한판 이 권력 투쟁에서는 지금 김원홍이가 당한 셈이죠. 쫓겨났으니까 윤정린은 건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김원홍을 친다는 것은 그동안 치고 싶었죠. 장성택도 치고 현영철도 치고 측근들을 많이 치면서 이 김원홍도 치고 싶었는데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가 되기 직전에 김정일이가 이제 뇌진탕 스트로크 먹고 중풍에 걸리고 하니까 후계자를 급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원홍이 2009년에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습니다. 상장이었는데 그 옆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김정은을 거기 출근시키면서 그때 이제 가르쳤다 김원홍이가. 그 일종의 이제 이 과외를 받은 거죠. 후계자 과외를 김원홍이한테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토사구팽형이다. 그래서 이제 꽁을 잡고 나니까 사냥개를 이제 잡아먹는 거나 똑같은데 그런 의리 때문에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 이걸 치고 싶어도 많이 참아왔겠죠. 그러나 점점 김원홍 힘이 너무 세지니까 이게 더 놔뒀다가는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이번에 손을 봤다. 이렇게 봐야죠. 북한에서 이렇게 고위급 인물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숙청이 되고 나면은 엘리트층의 동료가 이제 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번에 뭐 혹시나 이제 이 동료가 어떻게 김정은 정권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죠. 왜냐하면 김원홍이나 뭐 현영철이 이렇게 무력부 또 보위성 이런 총을 가진 사람들의 수장을 잡아 없앤다고 그 밑에 사람들이 생각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약간 움츠러들 수는 있고 뭐 장성택이 죽인 것도 그렇고 역시 닭을 죽여 원숭이를 놀라게 하라는 식으로 나한테 충성하지 않는 자 지위 고하 혈족이든 죽인다. 이게 장성택의 초용인데 이번에 김원홍을 친 것 역시 누가 그 어떤 힘 있는 자도 내 앞에서는 다 머리 숙이면 죽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범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자꾸 죽이고 숙청으로서 공포정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사람들도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안단 말이죠. 결국 내가 꼭대기 올라가도 저 영광은 잠시고 나도 칼을 맞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오면 나도 한번 뭔가 반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점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몇몇 잡아 족치는 걸로 김정은 권력이 탄탄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흔들릴 수 있고 밑에 사람들의 반감을 조성하고 배신감을 장려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는 어떤 순기능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김원홍이 숙청됐다라고 이제 밝혔었는데 사실 숙청이 아니고 해임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급당 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복권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근데 그 말하자면 이게 지금 해임 형식으로 이제 지조관들의 해임 형식으로 갔는데 아직 그 김원웅과 연계된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현준 제1부부장이 지휘하는 그런 조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원웅을 일단 해임시킨 건 이 사람이 뭔가 반정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 밑에 사람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다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는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돼서 해임 절차를 밟았지만 그 이상의 혁명화를 협동농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체포돼서 수갑을 찰 수도 있고 그건 지금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조사하는 그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그 가정교사로서의 의리 때문에 김원웅을 단칼에 목을 자르지는 않겠지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발언에 따라서는 뭐 김원웅이가 어떤 경우엔 내가 김정은이 가르쳤어 이런 말이 나왔다든지 하면 이건 총살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켜봐야지 당장 결론 내릴 해임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김원홍이 이대로 숙청 수순을 밟아서 완전히 숙청이 된다면은 이 자리를 대처할 수 있는 뭐 다른 인물이 또 있을까요? 글쎄 김원웅은 황해북도 출신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황해남북도 사람치고는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원래 북한은 이 황해남북도가 월남자 가족이 많고 그래서 고위층이 없었는데 이 김원웅이 어떻게 보면 아마 해방 직후 황해도 출신으로서 최고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렇다면 빨치산 가문도 아니고 만경대 가문도 아니고 어떻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잽싸게 그 충성을 바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과연 김원웅을 대리할 사람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인민군 보위국장인 조경철 대장. 원래 이 사람도 이 김원웅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했고 또 인민군 보위사령관 지금 보위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분야의 전문성으로 따지자면 조경철 현 보위국장인 조경철 대장이 유력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조금은 강경파란 말이죠. 김정은이 아마 이번 김원웅 사례에서 볼 때 너무 강경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면 자기한테 총구를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좀 우유부단한 사람 과거 김병하 일대 부장을 시켰더니 너무 강경해서 이 사람은 제길 내다가 안 되니까 자기 책상 서랍에서 권총권에서 자살했단 말이죠. 그 뒤에 갖다 앉힌 사람이 이진수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말을 잘 듣긴 들었는데 또 황해북도 어느 군에 내려가서 여관에서 자다가 밤나무 가스 먹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원웅이 좀 강하고 김정은이 통제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다면은 오히려 조경철 대장보다는 어떤 또 인민보안성의 지금 최부일 그 보안상 이 사람도 김정은에게는 충복이니까 그 사람을 좀 갖다 앉힌다든지 아마 누구를 앉힐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공포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북한의 권력 구조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박사님 다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 소식이 이제 좀 특이한 말이 나돌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주사야자라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주간엔 사회주의를 하고 밤에는 자본주의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용호 공사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했던 태용호 씨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사회주의를 하면서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 방송을 듣는 그 주사야자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중성의 사회라는 거죠.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본주의, 노동당은 사회주의, 인민은 자본주의, 심지어는 중앙은 사회주의, 지방은 자본주의.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사회주의, 어머니는 자본주의, 형님은 돌격대, 동생은 날라리.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이중 구조의 사회인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북한에서 제3국에 나온 대학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지금 학자 엘리트들이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받들자 이런 구호를 지금 암암리에 다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받들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땅 밑에서 외치는 구호지만 조금 있다 이게 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강조하면 이게 다치니까 사람이 다치니까 마치 사회주의를 위에 띄우는 것처럼 하면서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자. 시장 경제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덩샤오핑이 78년도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에 바로 뭐 시장 경제 이런 말을 못 썼어요. 중국식 사회주의니 뭐 실용주의니 뭐 흑묘, 백묘론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지식인들 역시 조심스럽게 밑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받들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건지 아닌지 잡아갈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이런 애매모호한 구호를 외치면서 북한에 확산되고 있는 자본주의에 이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사회주의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도는 것은 아마도 주민들이 뭐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상납금을 바치거나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민들이 여전히가 아니라 더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거겠죠.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공급은 없는 거고 그냥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살 길은 자본주의밖에 없고 북한도 자본주의로 가야지 사회주의 하다간 다 죽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워닝,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레닌의 어떤 역사 발전 5단계 보더라도 뭐 원시 공동체 사회, 노예제 사회 뭐 이렇게 쭉 그 자본주의 다음 단계가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 사람들 이론은.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는 그 시장경제, 자본주의, 상품경제를 고치지 않고 사회주의가 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또 족벌 세습했으니까 망하는 거고 이래저래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이제 살 길은 자본주의밖에 없다. 자본주의로 갑시다. 이런 말을 이제 학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구호가 바로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받들자. 이렇게 누가 들으면 이게 애매모호한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거고 아까 지적한 대로 이제 인민들로서는 지금 거의 뭐 자본주의, 그러니까 장마당 경제, 이게 뭐 좀 재래식 경제지만 어쨌든 그걸로 북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노동당은 지금 손놓은 상태 아닙니까? 무슨 사회주의가 사실 북한에 존재하지 않아요. 깃발로는 존재하지만 그 밑에 하부 구조는 전부 이미 자본주의화 돼버렸다. 첨단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로 돼버렸어요. 장마당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엘리트,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이 이런 구호를 지금 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지나가면은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를 받들자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일입니다. 이런 구호까지 나올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학자들 속에서도 중국식 뭐 경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도 그러면 중국식 그런 경제 체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김정일조차도 뭐 상해를 방문해서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무슨 바다가 뽕나무밭으로 변했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 그거 다 알아요. 김정일도 알지만 그것을 그렇게 중국식 시장 경제로 가면 자기네 독재 세습 체제가 무너지니까 못 가는 거고 또 과거에 뭐 김환 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도 중국에 가서 농업 실태를 보고 와서 김일성 주석한테 가서 이게 중국식 가정영농제를 빨리 도입해야 우리도 식량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럼 한번 해봐 그랬는데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김환을 오히려 숙청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 볼 때 결국 인민들은 원하고 또 북한이 정상 국가로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식 시장 경제로 가는 게 필수지만 그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고 가고 싶긴 하면서도 독재 체제 때문에 또 길을 가로막고 있고 아주 그 이중 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본주의. 그러나 이미 사회주의는 북한에서 거의 물감이 빠진 그냥 백색일 뿐이고 자본주의 물감으로 지금 전 사회가 물들여지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발전의 법칙을 어떤 힘으로도 앞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말을 믿으면 낭패고 시장을 믿으면은 이제 낭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한 언론사에서 이제 추측하건대 공식적으로
그래서 허락을 받고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시장 활동보다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는 추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시장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어떻게 경제를 이뤄가는데 이제 의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 김정은을 키운 사람이 생모 고용이가 아닌 김옥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는 사실 일찍이 암에 걸려서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이제 김옥이가 원래 김옥은 이제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온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피아노를 하고 싶었는데 얼굴이 좀 이쁘죠. 요즘 사진에 보면 좀 얼굴 찡그리고 있지만 사실 처녀 때는 이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부부장까지 한 김효고, 또 동생은 김일성 종합대학 제1부총장을 지낸 김균이고, 근데 김옥은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해서 피아노를 하려고 그랬는데 얼굴이 이쁘다 보니까 아마 옥과에 찍혀서 이제 그 김정일 소기실로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기를 하다가 고영이가 병에 걸리고 또 프랑스로 암 치료를 떠나고 그러면서 사실상 부인으로 들어앉은 셈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김정은이 이제 그 유학을 떠나기 전이나 후에 뭐 회초리까지 되면서 그 가르쳤다. 이것은 아마 김정은에게 뭔가 여러 가지 그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김정은도 사실은 김옥을 이제 그 처리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이제 자기 정권이 들어설 때 김현은 내보냈지만 김균과 김옥은 계속 자기 밑에 뒀고, 그래서 2013년 12월에 이제 데니스 로드먼 미국의 농구 선수가 평양에 갔는데 그때 그 제가 아는 여 교수가 그 같은 그 에이전트로 따라갔는데 그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를 지휘하는 캡틴이 그 지배인이 말하자면 그 김옥이었다는 겁니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런 거 보면 김정은도 그런 의리 때문에 이제 계속 김옥을 관리하고 버리지 않았다가 아마 2년 전인가 그 김균 그 김성종합대학 부총장인 김옥의 동생이 말해서 상당히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나는 김정은 원수의 마지막 어머니고 또 김정일 장군의 마지막 부인이다. 이런 말을 술 먹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말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가 동생이 숙청되는 바람에 김옥도 이제 최근에 그 지난해 숙청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상당히 여자가 꼼꼼하고 섬세하고 아마 김정일이 거느렸던 지금 5번째 부인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송예림, 김영숙, 고용이 네 번째네요. 홍일천도 물론 하나 있었으니까 5째라고 보면 5째고 4번째라고 하면 4번째인데 김옥이 상당히 꼼꼼하고 섬세한 여자, 특히 이제 악기를 했으니까 고용이는 뭐 무용, 송혜림은 뭐 영화배우 다 예술가들이에요. 근데 아마 김옥이 상당히 김정은을 좀 엄하게 가르쳤을 가능성 있습니다. 네. 생모 고용이가 이제 예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자식 훈육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 김옥이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설도 나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고용이가 째포 출신이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봐 아예 그 출신이 다른 김옥에게 김정은의 훈육을 김정일이 지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고용이는 북송선을 타고 62년도에 들어왔죠. 충진에서 뿌리를 내렸다가 이제 평양에 만수대수단에 뽑혀 올라오면서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이제 김정일과 이렇게 불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철이가 태어나고 김정일이가 태어났는데 그때 애가 셋이니까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셋인데다가 고용이는 이제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 날 죽고 나니까 계속 김정일을 따라다녔어요. 현지지도 한매하고. 왜냐면 그동안 감옥처럼 갇혀있다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다가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제세상 만난 듯이 군부되고 뭐 예술 분야고 정신없이 따라다니까 애들은 거의 방치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옥이 아마 가정부처럼 가서 착실하게 이제 가르친 문화인데, 그때 김종철이니 얘들이 처음엔 김옥을 좀 우습게 봤겠죠. 내가 뭔데 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나. 그리고 얘들은
정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정철이든 김정은이든 정규 학교를 놓으면은 그 뭐 정말 무소불위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애들이 애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김정일 장군이야 이러면 이거 끝장난단 말이죠. 파토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사를 두고 기목을 두고 가르치다가 결국 스위스로 유학 간 것도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유학이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 학교에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다 갖다 학교 놓아야 되는데 뭐 중국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일본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스위스에 과거 이제 김정남이도 그랬으니까 스위스에 갖다 이제 비밀리에 유학시킨 게 유학이니까 오늘날 김정은이가 이렇게 빨치산 2세들을 치고 그 말하자면 자기 사람만 쓰는 게 그 빨치산 2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숨어서 학교도 못 갈 때 빨치산 2세들은 평양에서 뭐 연합단체 대회가 열리면 뭐 연합단체 위원장이니 뭐 김일성 초상 기순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 사람들이 사실 다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반감이 이제 빨치산 2세, 3세에 대한 그 말하자면 치구 이런 걸로 나와서 결국 태영호 공사도 망명을 선택하게 됐지만은 이런 걸 볼 때 김옥이 상당히 엄격하게 했고 그 반발은 아마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게 그 가족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김옥이 김정은 어린 시절을 이제 훈육시킬 때 몇 가지 들어가면서 혹은 벌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자식도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자식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가능한 게 김정일이가 그렇게 시켰죠. 어떤 방법을 써도 쟤들이 숙제하게 하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못 가니까 그 학교의 교과서를 갖다가 가르치기 때문에 이 숙제를 안 해냈을 때는 어떤 처벌을 주라. 회초리를 때리라든지 그 과제를 김정일이가 줬죠. 왜냐면 이한영을 통해서 내가 이한영하고 그 반포에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같이 테니스도 치면서 이한영한테도 들은 얘기인데 김정남이 가르칠 때도 그 송혜림한테 김정일이가 잘못하면 때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 부모 심정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뭐 얼로 키운 자식 후레 자식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가만 놔둬서 잘 되는 애는 없죠. 그냥 회초리 때릴 땐 때리고 벌 줄 땐 벌 주고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니 김정철이니 김여정이니 아닌 게 아니라 김옥이 처음 왔을 때는 좀 우습게 봤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말했겠죠. 이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너넨 죽어. 뭐 맞아야 돼.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하면 얘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생모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소문들이 국내에 나만 나돌고 있는데 생모가 또 째포 출신이고 생모 쪽으로 해서 탈북자가 있다. 그래서 쭉 김정은은 탈북자 집안이다라는 이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북한 주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김정은은 탈북자 가족이다. 왜냐하면 고영희의 동생인 고영숙이가 스위스에서 김정남이랑 이렇게 그 엄마 아빠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박권인데 그 김철인가로 이름을 바꿔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애들을 돌봐줬죠. 김정은이니 여정이니. 이러다가 이제 98년도에 이 고영숙 부부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독일을 거쳐서. 바로 그 김정은의 이모부가 지난해 서울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은 그 안찬일, 강명도, 고용환을 고소하겠다. 왜 자꾸 텔레비전에 나가서 고영희, 고영숙을 욕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와서서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그 고소하려면 마지막 절차에서 우리 세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소는 다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못 찾다 보니까 고소 자체가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뭐 일단 행동은 내가 귀엽게 봐주고 그래서 이제 그 탈북자 가족이니까 김정은도 이게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이모가 미국으로 탈북한 탈북자 가족이야. 그러니까 탈북자 왕초는 김정은입니다. 지금 우리 3만 명의 탈북자가 있고 그걸 탄압하고 있고 국경에서 잡으려고 그러고 뭐 총으로 쏴주기도 하지만 그 탈북자 3만 명 중에 자기 이모 고영숙이가 이모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르쳐주면 이게 뭐 백두혈통이니 뭐 이게 가장 백일화에 다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 어머니이자 지조관들 어머니 고영희 역시 52년생으로서 1962년에
만경복로를 타고 청진으로 들어온 북송교포 출신이다. 북한의 북송교포는 핵심 계층, 적대 계층, 동요 계층에서 이 적대 계층. 지금은 뭐 복잡 군중이라고 조금 순화시킨 용어를 쓰지만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은 군대도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총 쥐어주면 노동당을 향해 총구 돌린다고. 바로 김정은의 부인이 와이프가 북송교포란 말이죠. 김정은이도 복잡군주입니다. 백두혈통이 복잡군주이란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가족을 공개하는 건 이건 완전히 백두산 꼭대기에서 그냥 원산 앞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격이고, 그래서 이게 개인 숭배로 지금 그 체제가 겨우 유지되는데, 인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때 고영희를 좀 우상화하려고 무슨 선군조선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쫙 돌아다니는 걸 찍었어요. 근데 아마 그 화면을 북한 주민들도 거의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간부들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못 봤죠, 북한에서? 네,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화면을 입수해서 이제 KBS도 내보내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북한 인민들이 그 사실을 안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북송교포 제포 출신이다. 이모는 탈북한 탈북자다. 이런 두 가지만 알아도 북한 체제는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빠진단 말이죠. 네. 본인 자체가 탈북자 집안임에도 또 북한에 탈북자가 있는 가정이나 어떤 집안들을 그렇게 많이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렇죠. 걸 보면은 참 국가의 리더인 자체가 탈북자 집안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파렴치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오늘 또 여전히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리마 종합보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